안녕하세요. 푸켓치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팔리는 책들의 비밀. 추천의 글. 책과 인생에 대한 건강한 수다. 장은수, 출판평론가,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건강하고 용맹하다. 씩씩하고 신랄하다. 한쪽 한쪽 넘길 때마다 성실한 자료 수집과 건전한 태도에 바탕을 둔 저자의 힘찬 문자에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 드디어 한국의 사이토 미나코가 나타났다. 일찍이 일본의 문학평론가 사이토 미나코는 취미는 독서에서 일본 열도를 뒤흔든 21세기 베스트셀러 40권을 소개한 후 그 헛헛한 성공 요인을 냉소와 풍자의 언어로 날카롭게 소개한 바 있다. 이와 쌍을 이루는 책이 나온 셈이다. 저자와 마찬가지로 사이토 미나코 역시 평론가들은 베스트셀러를 읽고 나서 책을 비판하는 대신 베스트셀러 읽는 독자만 비난한다면서 문학을 읽듯 꼼꼼하게 베스트셀러를 읽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한다. 이 책을 쓴 저자 역시 비슷하게 출발한다. 대중들이 열광하는 베스트셀러를 직접 읽고 나서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는 비판적 독해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 책의 몇 가지 특징이 나왔다. 이 책은 무엇보다 미움받을 용기에서 반일 종족주의에 이르는 최근 5년 동안의 베스트셀러 28종에 대한 종합 안내서이다. 베스트셀러를 열심히 읽고 내용을 충실히 소개한 이런 종류의 책은 극히 드물다. 베스트셀러의 주요 내용은 흔히 출판사가 뿌린 보도자료를 조합한 몇몇 언론기사의 변형 복부진 경우가 많고 카드뉴스, 구절 발신 등 마케팅 활동에 포함된 몇몇 구절들의 무한 공유인 경우는 더 흔하다. 검색 등을 통해서 발품을 들이면 꼼꼼한 소개가 없지는 않겠으나 이 책처럼 동시에 여러 책을 한 곳에서 소개하는 베스트셀러 포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 대한 비판적 독법을 보여주는 나침판 역할을 한다. 저자가 공들여 읽어서 밝힌 것처럼 상당수 베스트셀러는 너무 내용이 부실하다. 텍스트 앞뒤가 잘 안 맞는 자기 모순이 흔하고 그럴듯한 말로 독자를 홀리지만 주장의 근거가 아주 박약하며 때때로 낮은 사회적 책임과 결여된 역사의식마저 드러내며 무엇보다 유치찬란하기 그지없다. 저자의 베스트셀러 비평은 칭찬과 비판 모두 상식에 기댄다. 감식이 지나친 명분에 사로잡히지도 과도한 목적의식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다. 피부에 닿는 느낌만큼만, 생각이 닿는 벽만큼만 이야기하되 말을 남기지 않는 듯하다. 좋은 미덕이다. 덕분에 저자의 글에서 관념으로 빠지지도 성찰을 그치지도 않는 솔직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캐나다의 정치학자 마이클 이그나티예프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선에서 기본적 욕망에 충실하며 나란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느슨한 결속을 평범한 미덕의 공동체라고 정의한다. 내 생각에 저자는 바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 이 책에는 자기 애를 그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를 위한 친절하고 관용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연민하고 협력할 줄 아는 보통 시민의 독서가 담겨 있다. 이 점이 부쩍 매력적이다. 마지막으로 출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흥미로웠던 것은 이 책에 보통의 독자들이 베스트셀러에 접근하는 통로들이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가령 맘카페 베스트셀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카드뉴스가 어떻게 독자들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그럴듯한 좋은 말을 공유하는 SNS 구절놀이가 어떤 인상을 불러일으키는지 등
에 관한 생자 정보를 읽는 것은 솔깃하고 쏠쏠한 재미를 준다. 저자가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고 통찰을 건져 올린 에피소드들은 책과 인생에 대한 건강한 수다와 함께 이 책의 흥미를 북돋는 데 매력점을 이룬다. 한편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확인한 것은 베스트셀러와 베스트셀러 현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독자는 베스트셀러 도서 자체에 관심을 두지만 기자나 비평가 같은 전문 독자는 베스트셀러를 유발한 사회적 요인, 베스트셀러에 드러난 욕망의 지형도 등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이 탓에 기묘하고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는 소개될 뿐 거의 익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베스트셀러 대부분이 책의 역사에는 들지 못하고 독서의 문화사에만 속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서평론가 같은 책의 양치기들은 원고 청탁 등 특별한 의뢰를 받는 경우가 아닌 한 베스트셀러보다는 양서를 읽고 소개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할당한다. 이들은 강자를 물고 늘어져서 사회적 관심, 자본을 몰아주는 대신 나중에 정전으로 자리 잡을 만한 좋은 약자를 응원하는 일을 임무로 여긴다. 베스트셀러에는 한 사회의 욕망이 한동안 집중되면서 만들어지는 시대의 베스트셀러도 있으나 카프카의 소설이나 니체의 철학책 같은 당대의 처참한 실패작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어 두고두고 읽히는 역사의 베스트셀러도 있다. 양자가 한 몸으로 존재하는 우연한 행운이 따르면 좋겠지만 역사의 베스트셀러는 대부분 안목 있는 소수가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평론가들이 시대의 베스트셀러보다 역사의 베스트셀러에 주로 언어를 투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만은 없다. 동시에 그렇기에 베스트셀러를 읽고 나서 그 가치를 따져보는 이 책의 도전성에 높은 평점을 주고 싶다. 책은 간절한 상품, 즉 필수제가 아니다. 수업이나 수험 같은 실용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 때 책과 관련된 정보를 뒤지고 내용까지 확인해서 책을 읽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출판 전문가들은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회적 독서를 유발하는 힘이 있는 방아쇠 독자로서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주로 책 읽은 지 오래되었는데 요즘 어디 좋은 책 없을까 하는 어쩌다 독자다. 어쩌다 독자는 세상에 소문난 책 또는 이름 높은 저자의 책 중에서 마음을 끄는 책을 충동적으로 고른다. 내용이 좋거나 자기한테 적합해서 읽지 않고 읽고 나서 좋아할 이유를 찾거나 인생 밑줄을 끄집어낸다. 베스트셀러는 사회적 가치가 이미 검증되었기에 선택에 따른 부담이 별로 없다. 독서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모두의 관심사에 참여하는 것인데 베스트셀러 읽기는 구절 공유, 책 수다 등 사회적 대화에 끼어들 때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늘날 베스트셀러가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것이 너무 심해졌다는 점이다. 이제 베스트셀러는 독자들 사이에서 탄생하는 대신 자주 출판사의 완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단기 집중 구매, 서평몰이, 댓글 몰아주기, 셀러브리티 공유 등 마케팅 활동을 통해 베스트셀러 목록을 일단 올려야 독자들 관심을 끌 수 있고 독자들 관심을 끌어야 책이 팔리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 효과, 즉 정보의 확증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이다. 다량으로 지나치게 자주 쏟아지는 정보는 사실상 아무 정보도 아니다. 정보 샤워 속에서 살면 살수록 머릿속은 멍해져 자율적, 주체적 선택은 불가능해지고 독자들은 책을 고를 때 굿즈 제공, 리커버 특별판, 독자 서평 같은 확실한 가치를 주는 정보에 목을 맨다. 베스트셀러 목록은 그 중에 가장 강력하다. 읽고 공감할 내용이 있어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게 아니다.
차라리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책이 베스트셀러라서 그 책을 읽는다 해야 하리라. 출판사는 독자의 심리적 난간을 철저히 파고들어 공략한다. 이 때문에 출판기 내부를 잘 아는 이들은 이제는 베스트셀러 현상을 분석하고 이야기하는데 좌절감을 느끼면서 입을 굳게 다무는 중이다. 오늘날 베스트셀러는 대중의 욕망을 겉으로 드러내는 렌트캔 광성은커녕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케이스 스터디 자료 뭉치 비슷해지고 있다. 심지어 베스트셀러의 양서 여부를 판단하려는 대형 서점에서 6개월 또는 1년마다 나오는 베스트셀러 분석 자료 역시 책을 읽었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내용과 독자를 동시에 읽으면서 만든 정치한 분석 자료라기보다 마케팅 언어의 반복에 그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베스트셀러를 읽고 양서 여부를 판단한 일을 아무도 떠안지 않는다면 베스트셀러가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이 기형적인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제는 누군가 베스트셀러를 직접 자세히 읽고 옥석을 가려줄 의무를 떠안을 때가 왔다. 이 책에서 저자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 준 것이 기쁘다. 프롤로그, 책이 뭐라고? 베스트셀러 같은 것 좀 읽지 마십시오. 이 책은 페이스북에서 전체 공개로 돌아다니던 한 글에서 출발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중년의 전문직 남성으로 페이스북 상에서 꽤나 유명한 일명 셀럽이었다. 그는 요즘 젊은이들이 형편없는 책만 본다면서 제발 베스트셀러 같은 것은 보지 말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나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고전 명작 좀 읽으라며 안타까운 호소를 하고 있다.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베스트셀러 따위 대체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휴, 난 그런 책 거들떠도 안 봐. 등에 댓글을 달며 동조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내가 느낀 가장 큰 감정은 다름 아닌 놀라움이었는데 글의 작성자나 댓글을 단 이들이나 베스트셀러에 대해 너무나 단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베스트셀러의 기준부터가 모호했다. 베스트셀러는 그 이름처럼 시장에서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책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잘 팔리는 점 이외에 해당 책들에 대한 어떤 공통점이 있나?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과 100세 이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어떤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냔 말이다. 사실 세상에는 단순히 잘 팔린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유행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것에 이유 없는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예를 들어 내 주위에는 자신은 천만관객 영화 따위는 절대 보지 않는다는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그런 유치한 영화 대신 장리 고다르와 아니스 바르다의 영화를 보라고 말한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쓸데없는 이야기로 치부될 뿐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출판 시장으로 오면 이런 흐름이 조금 달라진다. 천만 관객류의 대중적인 영화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변방의 소수 의견인 반면 출판 시장으로 오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견해가 된다. 첫 머리에 언급한 셀럽의 글과 거기 달린 댓글들이 유난하고 예의적인 케이스가 아니란 이야기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어쩌면 이는 영화와 책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대개 영화나 TV 드라마 등의 영상 매체는 단순한 오락으로 생각하는 데 반하여 책과 같이 활자를 기반으로 하는 매체는 굉장히 엄숙하고 지적이며 고상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자기 개발과 자기 수양의 일환이 되는 것이다. 매해 많은 사람들이 1년간 몇 권의 책을 읽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나 책 좀 읽어야 하는데 맨날 놀아서 죄책감이 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 또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지인 중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새 삶을 살겠다면서 서점에 가서는 책을 왕창 사들이기도 했다. 구매 기준은 따로 없었지만 리스트에서 일련의 공통점이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어렵기로 소문난 소위 있어 보이는 책들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책 자체를 바라보는 대중의 기준이나 시각이 영화를 볼 때와는 사뭇 달라지는 것도 납득이 간다. 영화나 드라마는 소위 대중성이 높은 것에 큰 강점이 되는 반면 책은 그 반대가 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벽돌책, 두껍고 어려운 책을 보는 것은 고상하고 지적인 행위가 되며 쉽고 대중적인 책을 보는 것은 연령이나 수준에 맞지 않는 교과서를 보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된다. 물론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는 암묵적으로 책에도 일정한 수준을 정해두고 특정 수준에 미달하면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는 것에 대한 반감 또한 이와 같은 베스트셀러 경시풍조를 한몫 거들고 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에는 즐기는 것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하다못해 재충전을 위해 주어진 휴가마저도 얼마나 알차게 바쁘게 보냈는지가 중요하니 말이다. 여가 시간에 텃밭을 가꾸는 등의 육체 노동을 하거나 거의 극기훈련에 가까운 고강도 스포츠를 하며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떠올려 보라. 휴일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잠만 잤어 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별다른 지식이 담겨있지 않은 에세이나 소설책을 읽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무용한 행위라며 깔보고 무시하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나 싶다. 베스트셀러에서 대한 사람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힐난은 다름 아닌 이런 차이에서 나온다. 대중적인 책은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처럼 내용도 알맹이도 없는 얄팍하고 저급한 것이 되며 그런 책을 읽는 것은 자신의 수준이 낮음을 선언하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떠할까?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은 정말로 쉽고 부실하며 알맹이가 없는 책일까?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선 책에 대한 나의 견해를 먼저 밝혀두고 싶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나는 책이 그리 고상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라 생각한다. 책이란 기본적으로 종이에 활자를 기입하여 누군가의 생각을 담아낸 틀에 불과하다. 어려운 것도 엄숙한 것도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나는 책 한 권을 읽는 것이나 영화를 한 편 보는 것이나 게임을 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어쩌면 맛있는 음식 한 끼를 먹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음식만큼 세상에는 다양한 책이 존재한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 것처럼 책에 대한 기호도 매우 다를 수 있다. 누구나 취향에 맞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책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물론 음식의 세계보다 고급스러운 음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더 유익하고 완성도 높은 책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한식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조리사가 정성을 들여 차려낸 진수성찬과 집에서 계란과 참기름에 대충 비벼 먹는 밥이 동급의 요리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사람들은 음식을 단순히 고급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먹진 않는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때 학교 앞에서 종종 먹었던 떡볶이를 떠올려보자. 흐물흐물해서 녹아 없어지기 직전인 밀가루떡에 알 수 없는 애매한 맛의 양념, 전반적으로 썩 위생적이지 못했던 조리 환경, 아무리 잘 봐줘도 지금 기준에서 도저히 맛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맛. 그러나 옛 동네를 지날 때면 어쩌다 어린 시절이 떠오를 때면 희한하게도 그 맛없는 떡볶이가 생각나는 순간이 종종 있는 것이다. 세상 어떠한 진수성찬과 고급진 요리도 이러한 추억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전혀 대단치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메뉴를 좋아하거나 그리워한다고는 한다.
미슐랭에서 별을 받은 음식점이 백종원이 운영하는 식당보다 더 뛰어난 맛에 놀라운 퀄리티를 가진 것은 자명하지만 때로는 백종원이 운영하는 식당에 더 큰 만족감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살다 보면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보다 아빠가 끓여준 콩나물국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날도 있는 법이다. 책 또한 어쩌면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책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콘텐츠가 다 그렇다. 우리는 때로는 욕을 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 때로는 위로를 얻기 위해, 때로는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위해, 때로는 지식을 얻기 위해, 때로는 나를 확인하기 위해, 때로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 얼마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 그다지 작품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린 시절 읽었던 해적판 만화나 무협지를 떠올리며 비슷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 책을 읽는지도 모르고 쉽게 비난을 하곤 한다. 함부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취향이 저급하다거나 책을 모른다거나 하는 식으로 업신여기기도 한다. 책을 읽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책을 읽는다고 호되게 야단을 친다. 이는 미슐랭 투스타 음식점에 가지 않고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 따위나 먹는다며 호통을 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떡볶이는 대중적이고 천박하고 맛없는 음식인데 대체 왜 저런 음식을 먹는지 모르겠다고. 당신은 취향이 엉망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런 말들은 오만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베스트셀러를 읽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도 끼치지 못한다. 오로지 출판 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될 뿐이므로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왜 베스트셀러를 사는지 생각해보자. 답은 간단하다. 무슨 책이 좋은지 알 수 없으니까. 왜 알 수 없을까? 책이란 어렵고 신성한 것이란 인식이 너무도 공고하니까. 엄숙하고 자기 수양에 가까운 독서란 떠올리는 것만으로 골치가 아파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왠지 부담스러워서 멀리하다 보면 점점 더 무슨 책이 있는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책을 필요로 하고 무슨 책이 자신에게 맞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낯설디 낯선 책의 세계로 들어선 초보 독자가 믿을 것은 결국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은 베스트셀러 혹은 이전에 어디선가 이름을 들어본 유명 작가가 쓴 책이다. 음식에 비유해보자면 낯선 지방에 가서 점심으로 무얼 먹을까 고심하던 사람이 고민 끝에 그나마 검증된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향하는 것과 비슷하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상품은 그만큼 안전하다.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베스트셀러라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하다 보니 아무리 한쪽에서 베스트셀러 따위 읽지 말라고 해봤자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글의 첫머리에 언급했던 남성을 비롯하여 억울한 목소리를 낼 만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특히 출판계 종사자들. 아니 그럼 힐링 에세이나 함량 미달 자기계발서 따위가 많이 팔리는 현상이 바람직하다는 건가요? 마케팅으로 뜬 이상한 책들 때문에 출판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욕하지 말란 그런 이야기인가요? 꼭 읽어봐야만 비판할 수 있나요? 음식이랑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준 미달의 음식, 썩은 재료로 만든 상한 음식을 먹는 것도 취향으로 인정해줘야 하나요? 하면서 말이다. 당연히 아니다. 나 역시 현재 출판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은 대충 보기에도 거기서 거기인 듯 비슷해 보이며 때로는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자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건강 잡서부터 짜집기 일색인 함량 미달 자기계발서까지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런 책들만이 날개에 돋친 듯 팔리는 와중에 공들여 만든 양서가 초판도 판매되지 못한 채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에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런 현상에 대한 비판이야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왜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부터 인지하고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정교하고 정확하게 하자는 그런 말이다. 음식도 먹어보고 지나치게 짜다거나 달다거나 싱겁다거나 조미료가 많다는 등의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많은 지식인 및 출판 관계자들은 베스트셀러를 아예 책으로도 취급하지 않는다. 베스트셀러를 구매하는 독자는 독자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어휴, 저런 책이나 있다니. 이거 참 큰일이로다 하고 통탄하고 끝날 뿐이다. 만약 정말로 어떤 책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책이 어째서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를 설명해야 독자들도 납득할 것 아닌가. 그러한 책 대신에 우리가 무언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덮어놓고 읽지 말라고 일갈하거나 베스트셀러 독자들을 싸잡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인식, 책이란 신성하고 고상한 것이라는 인식을 부추길 뿐이며 고로 출판 시장의 양극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한 동기는 그와 같은 비난에 맞서고 싶다는 데서 출발했다. 베스트셀러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적어도 정식으로 읽은 뒤에 제대로 된 비판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또한 만약 정말로 그 책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대중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덮어놓고 읽지 말라고 하는 대신 정식으로 각을 잡고 비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책 자체는 비판할 수 있되 책을 읽는 독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이 어떤 책인지, 그게 과연 무슨 내용인지 독자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누구든 원하는 책을 원하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책이 무슨 책인지는 알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앞 분식집에서 팔던 떡볶이를 그리움과 향수에 취해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게 왜 맛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걸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기에 독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책 읽기의 방법을, 당신이 읽었던 책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책은 엄숙하기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다양한 책을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슨 책을 고를지 몰라 무작정 베스트셀러부터 읽기 시작한 사람에게 당신이 읽은 그 책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세상에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책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러한 생각으로 1년간 28권의 베스트셀러를 직접 읽은 결과물이 바로 이 한 권의 책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도서의 판매량을 정식으로 집계한 자료가 없다. 출판사들 역시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판매 부수를 알려주기를 꺼려한다. 다른 목적에 이용할 것도 아니고 그저 몇 부 팔렸는지만 알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해도 당신이 대체 누군 줄 알고 정보를 주나요? 하고 간첩 대하듯이 매섭게 대응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인지 그 기준부터가 불분명한 것이다. 아마 이 또한 제대로 된 책을 고를 수 없도록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에만 기대도록 독자를 현혹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인터넷 서점에 남아있는 기록이나 신문 기사 등의 자료에 의거해 어디까지나 어림짐작으로 베스트셀러를 선정할 수 없었는데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보문고와 S24,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출판 트렌드 및 독자의 기호가 실시간으로 변한다는 지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5년 이내의 도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오로지 많이 팔렸다는 기준으로 고른 책들이었으나 한 권 한 권 읽다 보니 일련의 공통점이 보였다. 일단은 쉽다는 점, 주로 특정 장르에 치우쳐 있다는 점, 어렵고 현학적인 학술서보다는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읽기 편한 에세이나 대중소설이 많았다. 메시지도 대개는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공통점에 따라 해당 책들을 하나의 챕터로 묶었다. 그렇다고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책이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 첫 인상과는 다르게 꽤나 완성도 있는 작품도 있었고,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매우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재미를 주는 책도 있었다. 각각의 책들이 모두 다른 가르침을 주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나는 모든 책은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베스트셀러는 베스트셀러대로, 고전은 고전대로, 하다못해 사람들이 종종 무시하고 하는 힐링 에세이조차도 의의가 있을 수 있다고 여긴다. 누군가 그 책을 읽고 진심 어린 위로를 느꼈다면 그 자체는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물론 형편없는 짜집기, 자기 복제에 불과한 표절서적들은 등은 예외이다. 썩은 재료로 만들어낸 불량 만두처럼 그 근본부터가 잘못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러한 책들조차 제대로만 읽어낸다면, 즉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읽을 수 있다면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읽고 그래서 대체 베스트셀러를 읽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는 의문을 품을 사람들이 있겠지만 역시나 앞서 했던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겠다. 그때그때 달라요. 베스트셀러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베스트셀러라고 무조건 믿을 만한 것도 아니다. 어떤 책은 그야말로 우연히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책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다. 때로는 대중성과 완성도를 고루 갖춘 특이한 케이스도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쓰며 내가 내린 결론은 그저 많이 읽고 어떤 책이 더 나와 맞는지를 알아보는 성구안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독서 또한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실력을 필요로 한다. 결국 일정한 독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접근성이 쉽고 가벼운 책부터 읽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베스트셀러를 읽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출판 관계자들은 양서가 외면받는 사이 얄팍한 책들만 팔린다고 너무 절망하지도 말 것이며 평소 양서를 열심히 읽는 독서가들 역시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덮어놓고 베스트셀러 독자들을 무시해서도 안 될 일이다. 베스트셀러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늘 읽던 숭의권의 책들만 읽기보다는 조금씩 독서의 장르를 넓혀보기를 권하고 싶다.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책으로의 사다리가, 책을 쓰는 이들에게는 더 좋은 책으로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 진화하는 자기계발서. 한때 자기계발서 열풍이 불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비롯하여 카네기 인간관계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침형 인간 등 인간의 성공 비법을 담은 온갖 비밀 전서들이 차고 넘쳤으며 사회적으로도 자기 개발서를 권장하고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모두 부자가 되십시오. 성공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십시오. 그걸 위해 이 책들을 읽으십시오. 사람들의 자기 개발서에 대한 인식도 나쁘지 않았다. 자기 개발서를 읽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기 개발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꽤나 변화했다. 사람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는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봤자 남들에게 일찍 일어난다고 으스댈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별로 좋은 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으로는 자기 개발서가 개인의
노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공동체 의식 대신 각자 도생의 세계관을 주입한다는 비판도 늘어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계발서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베스트셀러 순위에 여전히 많은 자기 계발서가 올라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예전처럼 무조건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라는 메시지는 먹히지 않으므로 약간의 변형을 거친 상태로, 예를 들면 인간관계로 고민 중인 사람을 위해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 이야기한다든지, 자존감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자존감 수업을 한다든지, 매번 생각이 너무 많아 고민인 사람에게는 신경 끄기 기술을 전수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니, 이것들은 심리학 서적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화를 도모하는 어떤 가르침을 준다는 측면에서 자기계발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읽는다. 성공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똑똑해지고 싶어서,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서 등등 무엇이든 답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욕구의 근원에는 달라지고 싶다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진 나, 더 성실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나, 혹은 더 신중하고, 더 통찰력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나, 어찌됐든 지금과는 다른 나, 달라진 자신, 이러한 욕구를 지니고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들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 더 나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나? 게다가 엄밀히 따지면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근본부터 자기계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읽는 사람은 모두 자기 나름의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우치고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자기 개발을 하려는 욕망이나 이러한 필요에 부합하려는 시도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문제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피상적인 이야기만을 가볍게 풀어내고 대중을 현혹하는 함량 미달의 자기계발서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다. 이런 책들은 인생의 수많은 변수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 혹은 정신 승리만을 막연하게 강조하여 때로 읽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자기 계발서를 읽는 것이 100% 쓸모없고 무용한 행위는 아니다. 사람에 따라 특정 자기 계발서를 읽고 큰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다만 그와 같이 책을 읽고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으려면 무엇이 납득 가능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책에서 어떤 부분은 유용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 챕터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유명한 자기계발서를 읽고 진짜로 그 책들이 삶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는 장이다. 의지로 가능하기만 하다면야. 미움받을 용기. 책이라면 1년에 한두 권 읽을까 말까 한 사람이라도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미움받을 용기는 2014년 발간 이후 지금까지 15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어찌나 화제가 되었는지 후속작이었던 미움받을 용기2는 2016년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15만 부가 팔렸다. 어지간한 베스트셀러라도 20-30개 수준이기 마련인 인터넷 서점 서평은 무려 1000개가 넘는다. 본래 인간관계와 심리를 다루는 서적이 잘 나간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미움받을 용기의 인기는 그만큼 독보적인 데가 있었다. 무엇이 미움받을 용기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아마 대부분은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아 누구에게
미움받는 건 괴로워. 어디 이런 심리에 대해 말해주는 책 없을까 싶은 생각으로 뭔가 근사한 해답을 기대하고 이 책을 찾았을 듯하다. 실은 제목부터가 결정타다. 미움받을 용기라니. 남에게 미움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현대인들의 가슴속에 그대로 날아와 꽂힌다. 그러나 어떤 해답이나 구원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책을 주문했을 사람들은 첫 장을 펼치자마자 깜짝 놀랐을 확률이 높다.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 책의 스타일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답 형식, 마치 희곡과도 같은 대화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장면은 한 청년이 철학자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시기심이 강해 열등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린다는 청년이 풍문으로 전해들은 철학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다. 청년은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철학자는 그런 청년의 말을 반박하면서 설득해 나간다. 그것이 미움받을 용기의 기본 구조다. 즉,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들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주장하는 데 반해 이 책은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페이지가 넘어감에 따라 독자를 대변하는 역할인 청년은 철학자의 주장에 감화되어 간다. 독자의 실제 생각이 어떤지는 관계없이. 그렇다면 청년이 풍문으로 전해들은 철학자의 주장은 무엇이었을까? 자고로 인간은 변할 수 있으며 세계는 단순하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철학자의 믿음이며 그의 세계를 지탱하는 기본축이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에 근거한 것인데 아들러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로 극복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을 정도로 의지의 중요성을 설파했던 학자이다. 과연 스스로를 갈고 닦아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강조하는 자기계발의 10년에 걸맞은 이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래. 어떻게 사는가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인간은 언제든 어떤 환경에 있든 변할 수 있어. 자네가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네. 이처럼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는 자유의지와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철학자에서 빙의한 저자 기시미 이치로가 아들러의 이론을 빌어 인간관계 및 내적 고민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즉 청년을 위해 말해주는 조언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첫째, 모든 것은 의지의 문제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 또한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이다. 고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자. 둘째, 사람 간의 적절한 거리감은 필수이며 타인의 마음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살면 된다. 셋째, 인생은 어차피 이어져 있는 길이 아닌 매 순간순간의 연속이다. 잃어버릴까 두려워 갖는 것을 포기하거나 실패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누리자. 결국 책의 메시지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으로 함축된다. 모든 것을 의지의 문제로 치환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분노케 할 만한 주장이다. 아니,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찾아온 건데 고작 해줄 말이 의지를 가져라라니 그게 그렇게 쉽냐고요. 오늘부터 내 의지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의지가 막 생기냐고요. 뭐 그런 마음일 것이다. 실제로 청년은 몹시 분개하며 각종 반론을 펼친다.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화를 낸다.
그러나 책에서 등장하는 아들러의 이론, 아들러를 인용한 기시미 이치로의 주장은 현실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말을 하기 위한 밑거름에 가깝다. 누구나 행복해지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말이다. 이는 현재 노력 담론에 가해지는 많은 비판과 다르게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이야기다.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이거나 과거에 잊을 수 없는 상처로 괴로워하거나 실패할까봐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던가 등등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라는 실질적인 조언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큰 실패를 겪은 뒤 난 아마 안 될 거야. 이제 끝이야. 하고 엉엉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달리 무엇이 있겠는가? 아니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부터가 중요해. 아니겠는가? 이 책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들러 심리학의 기본 이론 및 철학자의 주장에서 타당성을 느끼고 일견 위로를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타인의 마음은 타인의 것이므로 내가 어쩔 수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걷자. 오늘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타인은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 살라는 것 또한 꽤나 합당한 조언으로 느껴진다. 문제는 모든 이론이 그렇듯이 타당하지 않은 부분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애초에 단일한 심리학 이론으로 수많은 별수를 지닌 사람들을 정의하고 조언을 건넨다는 자체가 무리수이다. 이런 류의 자기계발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각기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획일화된 조언을 강요하는 데 있다. 이 책 역시 마찬가지다. 우선 과거의 특정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트라우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부터가 그러하다. 물론 과거의 안 좋은 경험에 사로잡혀서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가까운 누군가 그러고 있으면 때로는 독한 소리라도 해서 일으켜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극복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과거는 흔적을 남긴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의지의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 아니, 매우 많다. 또한 나는 나, 타인은 타인이므로 나의 의지는 내가 조절하고 타인의 의지와 행동에 대해서는 무작정 마음을 비우라는 요구, 또한 자칫하면 악의적인 착취의 관계 또는 학대가 녹아있는 관계를 그대로 방치하고 포기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와 더불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충실한 삶을 위해 자기 수용과 타자 공헌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 역시 지나치게 단순하고 획일화된 조언이다. 예를 들어 철학자는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집안일을 하는 어머니의 사례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어느 가정에서 식사를 마쳤는데 식탁 위에 그릇이 그대로 놓여있네.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어. 아내, 내가 뒷정리를 시작했지. 그런데 가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도와주려는 신용도 하지 않아. 그러면 보통은 왜 도와주지 않는 걸까? 왜 나만 이래야 하는 거지? 라고 불만을 갖게 되지. 그럴 때 그릇을 치우면서 나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걸세. 설령 가족들로부터 고맙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더라도 말이야. 남이 내게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천해 보라는 걸세. 이보세요. 기시미 이치로 양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댁이 혼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식구들이 누워서 TV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아, 나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과연 들겠습니까? 란 말이 절로 나온다. 그야말로 전국의 주부들이 들고 일어날 만한 주장이다. 지금까지 이런 논조에 의해 희생된 개인이 얼마나 많았던가. 물론 세상에는 봉사활동을 즐겨하는 수많은 이들을 비롯하여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족을 위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봉사와 공헌활동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만족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심리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유일한 해결책이자 올바른 방법이냐 단정지어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자칫 부당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을 위한 나쁜 변명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 조직과 단체에서 불합리하게 희생되고 있거나 착취당하는 개인은 나는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는 자기 다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모두가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활동에 반드시 분노와 원망 같은 부정적 감정이 동반될 필요는 없으나 무조건적인 수능은 단순한 정신승리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 결국 아들러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는 비록 일부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구멍이 숭숭 뚫린 또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사실 의지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을 일이겠는가. 300페이지 가득 반복되는 내가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세계란 다른 누군가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힘으로만 바뀔 수 있다. 와 같은 이야기가 막연한 희망과 헛된 용기로 그치지 않으려면 세계와 구조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나 하나만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다. 자기 개발을 하지 말라는 자기 개발서. 신경 끄기의 기술. 주변에 힘든 일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은 위로와 공감으로 화답할 것이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 이상 그 위로와 공감은 대개 이런 말로 끝나게 될 것이다. 많이 속상했겠다. 그래도 어쩌겠니. 신경 쓰지 말고 잊어버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내뱉는 이 신경 쓰지 말라는 조언은 사실 대단히 실행하기 어려운 요구이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자야 돼, 되낼수록 정신이 점점 말똥해지는 것과 비슷하다. 신경을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수록 오히려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서 때로는 머릿속의 스위치를 기계처럼 딱 꺼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비단 나뿐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란 책이 등장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을 보면 한국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작가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은 2017년 10월 발매된 이후 1년 남짓한 사이에 자그마치 35만 부가 판매되었다. 저자인 마크 맨슨은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거 중 하나라고 한다. 그는 학창시절에 마약 문제로 퇴학을 당한 문제아이자 대학 졸업 후에도 특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 쇼파를 전전하던 백수였으나 어느 날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글쓰기에 매진한 결과 오늘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재탄생됐다. 현재는 메이저 언론에 버금갈 정도의 미디어 파워를 자랑하며 대중들로부터 인생의 해답을 갈구하는 이메일을 매일 수천 통씩 받는 데다가 50개국 이상을 바쁘게 누비며 전 세계에 자신만의 중요한 가치를 찾는 방법을 설파하는 파워 인플루언서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인물의 성공 비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마크 맨슨은
세간에 이야기되는 자기계발 요령 대부분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계발 지침을 많이 접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결국 행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자야 돼, 자야 돼 생각할수록 잠이 달아나는 것처럼 부자가 되는 비법을 배우다 보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고 거울 앞에 서서 예쁘다고 주문을 걸수록 스스로의 못남을 인지하게 되며 연애와 인간관계에 관한 조언을 접할수록 부자연스럽게 남들을 의식하다 관계를 망쳐버린 식으로 말이다. 따라서 그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버리고 또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버리라고 이야기한다. 심지어 첫 장의 제목은 무려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인데 과연 노력과 자기계발 요구에 질려버린 현대인들의 심금을 울릴 만한 멘트다. 아마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의 뻔한 말들이 아닌 특별한 가르침 혹은 위로를 기대하며 이 책을 펼치지 않았을까 싶다. 표지에는 자기 개발의 상식을 뒤집는 책이라는 홍보 문구가 쓰여져 있으며 저자 역시 자기 개발 산업에 대해 끊임없이 부정적인 멘트를 던진다. 그는 자기 개발의 구르들 대부분을 허세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그의 메시지 대부분이 본인이 비판하던 뻔한 자기계발 지침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첫 장에서는 자기계발서 따위 읽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고 강조해놓고선 이후 총 8개의 장에 걸쳐서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설파한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라고,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라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지라고, 자신에 대한 끝없는 의구심을 가지라고, 어설픈 거짓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유한한 인생을 유념하며 열심히 살라고. 이처럼 자기계발을 부정하는 듯 하지만 누구보다도 자기계발적인 마크 맨슨의 면모는 5장 선택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지 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과거 불행한 상황에 놓였던 여러 인물의 사례를 들면 비록 너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상황을 수습하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니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라고 강조한다. 결국 기존 자기계발서의 논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논리와 근거는 자신이 비판하던 기존 다른 자기계발서들 대비 빈약하게 그지없다. 우선 첫 장에 등장하는 찰스 부코스키의 사례를 보자. 맨슨은 유명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찰스 부코스키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부코스키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자신의 실패에 초연했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 따위에 신경을 끄고 살았다. 유명해진 뒤에도 시 낭송회에서 만찬채로 나타나 독자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공공장소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여자에게 출파를 던지고 치근덕거렸다. 유명해지고 성공했다고 해서 부코스키가 훌륭한 인간이 되지는 않았다. 그가 훌륭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성공한 것도 아니었다. 이 사례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를 보여준다. 찰스 부코스키가 시 낭송회에서 만취한 채로 나타나 독자에게 막말을 퍼부은 것은 그가 실패에 초연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례하고 괴팍한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일 뿐이다. 찰스 부코스키가 훗날 성공한 요인이 그날의 황당한 사건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실패에 연연하지 말라는 마크 맨슨의 주장과 찰스 부코스키의 사례는 전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사례를 들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책임을 지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부터 병약했던 윌리엄 제임스는 세계적인 작가인 동생 헨리 제임스나 앨리스 제임스와의 달리 별다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실패만 거듭했다고 한다. 결국 아버지의 인맥을 동원해 들어간 하버드 내에 적응하는 데까지 실패해 아마존의 열대 우림으로 돌피했다가 30살 즈음 뉴 잉글랜드로 돌아온 뒤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죽기에 앞서 딱 1년만 삶에서 일어나는